1951년 북한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기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트럭이 도로를 달리면 표적이 됩니다. 공장은 폭격을 피해 지하로 옮겨야 합니다. 도시에서 공습경보가 울리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선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후방기 없습니다. 하늘을 상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보통 전선의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하늘을 잃은 쪽의 전쟁은 전선이 아니라 일상에서 벌어집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사실 위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하늘을 빼앗기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됐을 때 북한군은 지상에서 빠르게 남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처음부터 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 국무부 외교문서에는 그날 오후 5시 35분 항공기 4대 가운데 3대가 김포 비행장을 폭격하고 기총소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6월 27일에는 김포 상공에서 공중전이 벌어졌고 28일에는 수원 비행장이 공격받았습니다. 당시 북한 공군은 소련이 공급한 전투기체 130이 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야크 3, 야크 7, 그리고 일류신 10입니다. 반면 남한은 연락기와 훈련기가 20대에 못 미쳤고 조종사 57명 가운데 완전히 훈련된 사람은 36명이었습니다. 특히 일류신 10은 지상 공격에 특화된 기종이었습니다. 전차를 앞세운 남진을 하늘에서 엄호할 수 있는 조합이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개전 초 며칠 동안 하늘에서도 북한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바뀝니다. 상대는 남한 공군이 아니라 미국 공군이 됐습니다. 2차 대전을 막 끝낸 세계 최강급 항공전력이었고 일본에 기지가 있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미군의 폭격기는 한반도 밖에서 떴습니다. 북한이 방역해서 없앨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6월 29일 미 공군은 처음으로 북한 지역을 공격합니다. 제3폭격전대 B-26 18대가 평양 인근 비행장을 폭격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지상의 항공기 25대를 파괴하거나 손상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히 해두겠습니다. 이 25이라는 숫자는 확인된 전과가 아니라 승무원의 주장입니다. 공식 기록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이면 북한 공군은 효과적인 항공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미 극동공군은 7월 20일에 제공우세를 8월 말에 제공권 장악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의 진짜 주제를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공권을 우리 전투기가 더 많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훨씬 넓습니다. 하늘을 상대에게 넘기면 군대의 이동, 보급, 철도, 공장, 교량, 통신, 발전소가 전부 공격 대상이 됩니다. 미 국방대 분석은 북한군이 철도와 차량에 크게 의존해 전진하면서 미 공군의 항공 차단에 매우 취약해졌다고 지적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공권을 잃으면 육군이 아무리 강해도 움직이는 순간 공격받습니다. 전차 한 대를 움직이려면 연료가 와야 하고 연료는 도로나 철도로 옵니다. 그 도로와 철도가 하늘에서 다 보인다면 전차의 성능은 의미가 줄어듭니다. 강한 군대를 가진 것과 그 군대를 원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전선이 아니라 국가 기반이었습니다. 7월 6일 B-29 9대가 원산의 정유시설과 흥남의 화학공장을 폭격합니다. 전쟁의 첫 전략 폭격이었습니다. 이후 정유시설과 화학공장, 철도조차장과 항만, 교량이 차례로 표적이 됩니다. 미 국립공군박물관은 전쟁 발발 후 2달 안에 전략 폭격 작전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간주됐고
북한 깊숙한 곳에 산업 목표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서술합니다. 9월 중순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 중장은 적의 전쟁 수행 능력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요 군사산업 목표가 사실상 전부 무력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전선의 군대가 아니라 전쟁을 유지하는 기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이후 3년을 규정합니다. 산업 목표가 2달 만에 사라지면 그 다음 폭격은 무엇을 향하겠습니까? 남는 것은 운송과 도시입니다. 11월 중국군이 참전하고 유엔군이 북쪽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공습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11월 8일 B-29 70대가 신의주에 소위탄 약 580톤을 투하했습니다. 한국전쟁 최대의 소위탄 공습이었습니다. 항공정찰은 도시의 약 60%가 파괴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흘 전 관계에서는 시가 중심부의 65%가 파괴됐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더 늘리지 않겠습니다. 널리 인용되는 평양 75% 파괴 같은 수치는 1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다만 소위탄의 성격은 짚어야 합니다. 특정 건물을 정확히 맞히는 무기가 아니라 넓은 면적을 태우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군사적 논리도 함께 봐야 합니다. 도시에는 군수품이 저장돼 있었고 철도역은 보급의 결절점이었으며 주택은 병력 수경에 쓰였습니다. 그 논리와 실제 결과 사이의 거리가 이 전쟁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전선에서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습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과 생산과 운송을 밤으로 옮기게 됩니다. 공장은 분산합니다. 생활 공간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는 공습이 북한 주민의 생활 시간과 공간 자체를 뒤집었고 피난호와 지하 공간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분석합니다. 사실상 후반기라는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곧 노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확과 운반을 밤으로 미루면 그만큼 손실이 늘어납니다. 전투와 직접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까지 하늘의 일정에 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공권을 잃었다는 것은 북한 공군이 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상대 공군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하늘이 완전히 무방비였던 것은 아닙니다. 1950년 말부터 소련제 미그-15가 등장합니다. 압록강 일대, 이른바 미그 엘리에서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11월 10일 미그-15가 처음으로 B-29를 격추했습니다. 미 국립공군 박물관은 1950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적의 공격으로 B-29 16대를 잃었고 미그의 위협 때문에 이후 거의 전적으로 야간 폭격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합니다. 미그-15는 후퇴익을 단 제트기로 고고도 성능이 좋았고 대공형 기관포를 달았습니다. 프로펠러 시대에 설계된 폭격기가 정면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조합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F-86이 미그를 10대 1로 압도했다는 숫자는 전시의 주장치입니다. 냉전 이후 문서고 연구는 실제 비율을 약 2대 1로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북서부 일부 하늘은 다툴 수 있었지만 한반도 전체의 제공권은 끝내 되찾지 못했습니다. 되찾을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공장을 분산하고 물자를 숨기고 운송을 밤으로 옮기고 지하시설을 넓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경향은 이어집니다. 지하화는 비용이 큽니다. 굴을 파는데 인력과 시간이 들고 지하로 들어간 공장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그 비용을 감수했다는 것 자체가 공습의 압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서도 흔한 오류를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북한의 지하시설이 1만 개라는 수치가 널리 인용되는데 그 1만이라는 숫자는
원래 전 세계 적성국 전체의 경화 지하표적 총계입니다. 북한만의 숫자가 아닙니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낸 보고서의 표현은 수치 없이 수천 개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북한군은 수천 개의 지하시설에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답은 제공권 회복이 아니라 생존성 강화였습니다. 1952년 전선이 고착되고 휴전 협상이 길어지면서 항공력의 사용 방식이 다시 바뀝니다. 이른바 공중 압박입니다. 목표는 지상군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목표를 파괴해 전쟁을 계속하는 비용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6월 23일 미 해군과 저공군이 압록강의 수풍 수력발전 단지를 공동으로 공격합니다. 그 나흘 전 국무부와 국방부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합참이 압록강 수력시설 공격 제한을 해제한 뒤였습니다. 7월 11일에는 평양의 30개의 목표에 1254 소티가 투입됐습니다. 수풍은 당시 동아시아 최대급 수력발전 시설이었습니다. 발전소를 치면 공장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조명과 통신까지 함께 멈춥니다. 그리고 1953년 5월 13일 독산댐, 16일 차산댐이 무너집니다. 논밭과 건물, 교량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목적은 협상 압박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추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의 폭격 경험 하나로 지금 북한의 모든 군사정책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냉전과 한미동맹, 핵무기, 그리고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본 것들이 모두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이 전쟁이 깊은 배경이라는 분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의 군사구조를 보면 대규모 지하시설, 갱도에 넣은 포병, 이동식 미사일, 지하 군수시설, 그리고 두터운 방공망이 있습니다. 전부 공습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한 요소입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의 지하시설을 감시와 정밀 타격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갱도에 넣은 포병은 이 논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쏠 때만 굴 밖으로 나오고 쏘고 나면 다시 들어갑니다. 명중률보다 살아남는 것을 먼저 계산한 배치입니다. 한국전쟁은 하늘을 빼앗기면 국가 전체가 공격받는다는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제공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을 가지면 5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 상대 지상군을 자유롭게 관측합니다. 둘째, 보급로를 끊습니다. 셋째, 지휘부와 레이더, 발전소와 교량 같은 후방시설을 칩니다. 넷째, 아군 육군과 해군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다섯째, 상대는 병력과 시설을 숨기는데 막대한 자원을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숨기는 데 쓰는 자원은 싸우는 데 쓰지 못하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늘을 잃으면 전차가 있어도 낮에 움직이기 어렵고 공장이 있어도 위치를 숨겨야 하고 철도가 있어도 계속 복구해야 합니다. 한국전쟁에서 북한군의 철도와 차량 보급 체계가 항공차단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현대전도 같은 순서로 시작합니다. 적 방공망 제압, 레이더 파괴, 공군기지 공격, 지휘통제망 무력화. 영어로는 시드와 에어 슈피리어리티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먼저 확보해야 폭격기와 무인기, 공격기와 정찰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양측이 서로의 방공망 때문에 완전한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이 그렇습니다. 전선이 굳고 소모전이 되고 무인기가 그 빈자리를 메웁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낮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75년 전 북한이 겪은 상황이 이제는 양쪽에 동시에 걸린 셈입니다. 70년 전 한국 상공의 이야기가 지금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50년 6월 북한군은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을 점령했고 지상전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개입하자 전쟁에 전혀 다른 차원이 더해졌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미 공군은 전쟁 나흘 뒤 북한 비행장을 공격했고 7월 20일에 제공 우세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뒤 공장과 철도, 교량과 발전시설, 그리고 도시가 계속 공습 아래 놓였습니다. 주민에게는 안전한 후반기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낮과 밤이 뒤집혔고 생활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남긴 교훈은 아마 이것이었을 겁니다. 땅에서 아무리 강해도 하늘을 잃으면 주도권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되찾을 수 없다면 적어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제공권은 전투기가 하늘에서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낮에도 움직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은 미 공군 공식 역사와 국립공군박물관 자료, 미 국무부 외교문서, 미 국방부 보고서, 그리고 학술 연구를 근거로 했습니다. 사망자 추정치는 자료별 편차가 커서 전면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어느 쪽의 전쟁 수행도 옹호하지 않으며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습니다.